추가적인 부양책을 뭘 쓸 거냐. 제가 볼 땐 자동차 다음에 부동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규제 해제 플러스 일정한 부분의 경기 부양은 필수적이다. 부동산 경기를 보면 이걸 누가 좌지우지하냐 그러면 금년도 2, 4분기가 중국의 GDP든 기업의 이익이든 다 최악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제도 그게 있던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뭘 쓸 거냐. 제가 볼 땐 자동차 다음에 부동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중국 부동산 끝났다. 뭐 헝다 문제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잘못된 이제 생각이고 그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수요가 죽었거나 또는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눌러놓은 짐을 들어주는 순간에 이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에 1%대 GDP가 나오면 연간으로 5.5%를 하려고 하면 하반기에 뭐 7%대의 성장률이 나와야 연간으로 5.5가 돼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 GDP 성장 목표를 이걸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숫자를 어떻게 맞추려고 그럴 때 중국은 보면 부동산 투자가 GDP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를 10%만 더 올리면 1.8%가 거기서 나와요. 20%를 올리면 3%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손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양 그 사이에 눌러놨던 규제를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느 나라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를 부양시킬 때 가장 쉽게 유혹받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경기를 부양시키면 먼저 철강하고 시멘트, 건자재가 이게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아파트 짓고 나면 맨 먼저 하는 게 가구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가전제품을 바꾸게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차까지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6개 산업이 이제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중국이 GDP를 5%대를 맞추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 해제 플러스 일정한 부분의 경기 부양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국에서 중국 부동산 뭐 이게 문제가 많다, 저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면적, 판매 면적이 마이너스 40%가 나왔다.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데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2달 반 동안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렇죠. 복덕방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40%, 50%가 나온 것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수치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의욕이나 의도가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14일까지 2주 동안 중국의 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2달 반 동안 이게 이제 못 샀던 거를 이제 분노의 구매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간 그 거래 면적을 보면 금년 1월 달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코로나 봉쇄로 인한 그런 어떤 이제 이벤트성의 이 제약을 이걸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이제 중국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 6월 달에 폭증을 했는가는 이해가 될 만하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통 이럴 때에는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도 일본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고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중국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현상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으로 인한 것보다는 중국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소비 억제 이런 결과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위기론, 비관론 뭐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체크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도시화 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1%, 80%인데 중국은 지금 64%예요. 그래서 매년 이 도시화율이 한 1.36%씩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14억을 곱하면 여기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이제 사람들의 숫자, 주거의 숫자를 생각을 하면 뭐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온 이 방해 수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실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돈 있으신 분들이 두 채, 세 채를 사는 가수요잖아요. 근데 중국은 실수요가 도시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처럼 지금 GDP 성장률이 1%대인 이제 나라 여기에 이 부동산 수요하고 지금 GDP 성장률이 못해도 4에서 5%를 가는 나라의 부동산 수요는 어느 게 더 크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를 보면 이걸 누가 좌지우지하냐 그러면 소비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지방 정부가 좌지우지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토지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기업 재무제표에 토지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50년, 70년 동안 땅을 임대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땅은 중국은 지방 정부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이 부족하면 땅을 이제 매각을 해서 그걸 재정으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 재정이 악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투기의 주범은 지방 정부라고 봐야 돼요. 아, 지방 정부가 자기 주에서 자기 그 지역 내에서의 그 투기, 그러니까 열풍을 불어 일으켜서 돈을 그럼 재정 수입이 더 커지는 거죠. 땅도 팔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를 보면은 총 재정 수입의 한 30%에서 많게는 200%까지가 토지 매각 대금 수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이 그 도시화율이나 주택 보급률로 보더라도 스트롱한 구매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 메커니즘 상으로 보면 정부가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가격이 대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그러니까 땅을 팔 수는 없다. 소유는 주지 않는 거잖아요. 임대에 빌려주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지방 정부가 돈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팔면은 사는 주체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토지 사용권을 50년, 70년을.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사용권을 자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지상권을 이제 판다고 지상권을 보는 거죠. 판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까지도 그 크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발행하는 채권 이게 그러니까 부채,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요. 한국에서 뭐 벌써 10년째 계속 지방부채 얘기를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성남시나 인천시가 모라토리엄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성남시하고 인천시가 끝났냐? 결국은 중앙정부가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중앙집권제란 말이에요. 지방정부가 빵꾸가 나면 이거 부도 내냐?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돈을 줘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데서도 지방정부가 문제가 생기면 중앙이 해결해 주는데 중국처럼 중앙집권제인 나라에서 그걸 해결 안 해준다는 건 완전 넌센스고 이제 일부 지방의 이제 국유기업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이제 부도가 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기업 전체가 부도난 게 아니라 걔들이 발행했던 일부 채권을 부도를 내는 건데요. 그게 지방 정부채가 아니고 지방의 공기업들 그 기업들이 발행한 일부 채권을 이제 부도를 내는 건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룹이 없어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보면 그 칭화유니그룹이라고 청와대가 출자했던 그랬죠. 이 회사가 부도났다.
그리고 이제 화천그룹이라고 중국에서 BMW 만드는 회사가 이게 부도났다. 그러는데 그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멀쩡하게 거래가 돼요. 이게 주가도 잘 올라가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그걸 우리하고 같은 이제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의 지방정부채 문제는 그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지방의 부채는 그 지방 부채 문제가 아니고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 미국은 일본은 중앙정부 부채가 뭐 100%, 160%, 20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멀쩡한데 중국은 저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제 중국의 시스템하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은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높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선수들은 사는데 그거 이제 아무나 살 수는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금액 단위도 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중국 경기는 완만한 U자보다는 그 부동산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V자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거는요. 1분기가 4몇 %, 2분기가 1% 가면 연간으로 5%들을 맞추려고 하면 하반기는 이게 6에서 7 정도를 가야 이게 연간으로 5.5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맞추려고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재정 지출을 왕창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감세를 왕창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갈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소비가 중국도 GDP 여도가 69%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못 시키면 안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양책을 이걸 순차적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했던 지준율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앞으로 좋아질 거로 현재 예상이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현재 지금 이미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업 실적은요, 그건 항상 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2, 4분기가 중국의 GDP든 기업의 이익이든 다 최악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3, 4분기, 4, 4분기 어떻게 나올 거냐를 봐야 되는데 3, 4분기, 4, 4분기는 2, 4분기보다는 뭐 어떤 경우에도 다 높게 나올 겁니다. 증시는 그걸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작년에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때도 가장 좋은 어떤 증시 흐름, 경제 분위기,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였다가 먼저 또 꺾이고 지금 이제 일어나고 다른 데가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저렇게 얼마 만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렇게 됐다가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한국도 그렇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래 보면은 뭐 그 경기가 하강하거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갑자기 비관론이 넘치게 되고 갑자기 닥터둠들이 이제 엄청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닥터둠들의 얘기를 액면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지금은 자꾸 이제 클릭수에 목을 걸기 때문에 점점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 2020년에 그 글로벌 이제 락다운은 최근 100년 중에 최악이에요. 근데 최근 100년 중에 최악 다음에 또 최악이 오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최악은 2020년이 최악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주기상의 하강 정도로 봐야지 그걸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금융시장이 다가 이제 엉망진창이 될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CPI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게 뭐 때문이냐를 이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우크라 전쟁이잖아요. 지금 원유 가격, 비철금속 가격, 곡물 가격 다 올라간 게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 전쟁은 푸틴이 계속 전쟁을 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미국이 정치적인 목적 또는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크라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냐. 뭐 그냥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우크라 같은 그런 나라가
러시아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군사 강국인 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다는 것은 누군가 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죠. 서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려고 하면 미국이 지원을 안 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장 기름값, 비철금속 가격, 곡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공급망이잖아요.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세계 공장이 문을 닫아버린 상황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락다운을 지금 풀었기 때문에 공급망 쪽에서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남은 거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스톱시킬 거냐 하는 것인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PPI가 꺾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것을 어떤 판단으로 언제 스톱시키냐가 이게 CPI가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CPI가 지금 8%대에서 6%, 4% 떨어지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냐. 그야 말할 필요도 없이 4%까지 올릴 이유가 없죠. 2%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정말로 4%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지금 이미 그 미국의 국채 이자가 뭐 지금 채권 발행한 것이 뭐 30조가 넘기 때문에 그게 뭐 2,500억 달러 정도 이미 이자 비용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0%에서 그 정도인데 정말 4%까지 올리면 그럼 이자 비용으로 이게 8천억 1조 달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뭐 연간 예산 세수가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데 25%가 이자 비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미국 정부가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얘기하는 그 금리 인상에 관한 이제 CPI를 핑계댄 금리 인상은 그것은 조금 과장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실제적인 CPI가 폭등했던 것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리고 또 실리적인 문제로서는 미국의 국가 예산에서 이자 비용을 지금보다 2배, 3배, 4배를 지불할 이제 이유나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걸 놓고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과장이 너무 심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미국의 의지에 금방 그러니까 결정될 수 있는 거고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과연 연준이라든가 미국 정부가 잡을 수 있겠냐에 대한 걱정 우리가 이제 사실 불신하고 있잖아요. 신뢰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갑자기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 어느 순간은 갑자기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뭐라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의 반전보다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계 경기가 다 하강 국면에 들어갔고 리세션 국면에서 네. 이 수요가 없는데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급 측면에서 에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 이것은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이제 6달 앞둔 그 상황에서 이게 전쟁이 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뭐 집권당이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보다 형편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이것은 물가 올라간다고 해서 빨리 끝내고 평화 시대로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는 전쟁을 유지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정치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덩달아서 또 FRB 입장에서는, 패드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기네들한테 주어진 소명이 이게 인플레이션 파이터, 물가 안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이제 CPI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PPI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서 주가 떨어지는 걸 갖고서 이게 다시 대폭락,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한.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서도 보면 주가가 100% 올라가면 40% 떨어지는 것은
자율 조정이라고 오토 콜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지금 상태를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걸 놓고서 지금 뭐 대공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폭락했을 때 이제 모두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 시장도 뭐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도 이러한 현상들 이후에는 중국과 같은 흐름이 다 나올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경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2분기에 지금 바닥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미국은 언제 바닥을 찍냐.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낸 예측을 보면 금년 4, 4분기 이제 이때가 바닥일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뭐 시장에서 이게 얘기하는 그 매기마우스들 얘기들은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미국의 경기 지표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들의 입을 그걸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하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즘 연준 믿을 수 없어. 이 분위기가 많이 커졌는데 그래도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렇죠. 예. 연준도 뭐 쉽게 말을 바꾸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는 이유는 실제적인 그 경기 흐름이나 실물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이제 판세가 바뀌었을 때 말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은 입을 보지 말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배경을 그거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회복세 아직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바닥 확인이 필요한 미국과 그다음에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 지원 부양책들이 펼쳐지는 중국 사이에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향의 어떤 그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있고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그 어떤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인 중국 증시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뭐 미국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증시하고는 뭐 그거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저 경기로 놓고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 지금 상태 금융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 이게 수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이것을 수급 측면에서 버려야 되는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 중국의 환율하고 우리 환율이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이제 중국의 경기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같이 가는데 지금 이 완전히 괴리가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역수지 흑자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3%를 중국에서 벌었는데 문제는 지난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적자로 돌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우리도 경기가 나쁘니까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역에서 우리가 적자를 본다고 하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네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도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하고 지금 달라진 측면은 그 얘기는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우리가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 또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다르게 평가해야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중국과 같이 춤출 수 있는 산업, 기업 이걸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경쟁 관계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동행 관계를 찾아내는데 그게 ETF를 그냥 사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도 그 산업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산업 예. 그 산업에 해당되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